1963년 미 해군 항공모함에 A6 인트루더가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기는 여유 있는 무장 탑재량과 항속거리, 우수한 저공 침투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 전쟁에서부터 걸프 전쟁까지 약 30여 년간 미국이 개입하는 크고 작은 전쟁에 참여해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는 장거리 함대방공 요격기 F-14 톰캣이 배치되었는데 우수한 성능을 가진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한 이 전투기는 소련의 폭격기를 막아낼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이렇게 F-14 전투기와 A6 공격기라는 믿음직한 항공기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항공기를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해오던 F-4 팬텀, A-7 코르세어, A-4 스카이호크를 퇴역시키고 이 모두를 대체하는 하나의 기종의 항공기가 필요했는데 이 항공기는 운영비용이 높은 F-14를 보조하면서도 A6처럼 지상공격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후보 기종을 모색하던 미 해군은 노스롭사가 개발한 YF-17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 기체는 미 공군이 진행하던 로우급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YF-16과 경쟁했던 모델이었는데 결국 이 사업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사장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F-16이 이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쌍발 엔진을 장착한 YF-17에 비해 속도와 기동성이 더 우수했고 무엇보다 로우급 전투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저렴한 도입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 YF-17에 이 쌍발 엔진에 주목했습니다. 미 해군의 항공기들은 항공모함에서 이륙해 주로 바다 위에서 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단발 엔진을 가진 항공기의 경우 갑자기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바다에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은 쌍발 엔진을 보유한 YF-17이 해군에 적합한 기종이라 판단했으며 이 기체를 발전시켜 새로운 함재기 FA-18 호넷을 개발했습니다. 미 해군은 요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의 F, 지상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공격기의 A라는 식별 보호를 부여하는데 이 새로운 기체는 요격 임무와 지상공격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 FA-18이라는 제식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1983년 도입된 FA-18 호넷은 F-404 터보팬 엔진 2기를 장착하고 있고 마하 1.8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2000km의 항속거리와 500km의 전투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mm 게틀링 기관포에 각종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기존 F-14에 비해 정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엔진을 장착해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했으며 지상공격 무기와 공대공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 가능했기 때문에 작전 시 호위기가 따로 필요치 않았습니다. FA-18은 걸프 전쟁에서 큰 활약을 보였으며 적의 미사일에 피격된 상태에서도 무사히 기지로 귀환하는 등 높은 생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FA-18은 과거 우리나라에 도입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1987년 120대를 도입하는 주력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FA-18CD형이 F-16 블럭 31을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FA-18의 성능이 F-16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A-18의 제작회사인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에서 기체 가격을 무려 50%나 인상해버리자 높은 도입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군이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게 되었고 그 사이 성능이 향상된 F-16 블럭 52가 후보로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 최종 기종은 FA-18에서 F-16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 해군은 A6 인트루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A-12 어벤저라 불린 이 기체는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을 가진 완전한 스텔스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대 10톤의 무장을 장착하면서도 1500km에 달하는 작전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꿈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종식되었으며 여기에 기술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개발비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하게 되자 미 국방부는 이 새로운 전투기 개발 사업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상대해야 할 강력한 적은 사라지고 없으며 나머지 중소 국가들을 상대하는데 이렇게 고사양의 전투기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난감해진 것은 미 해군이었습니다. A6 인트루더의 수명이 임박해 오고 있었고 여기에 주력 전투기인 F-14 톰캣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기존 FA-18 호넷을 확대 개량해 A6 인트루더와 F-14 톰캣을 한꺼번에 대체하며 이로써 새로운 전투기 개발 비용을 아끼고 앞으로 있을 운영 유지비도 절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미 해군이 이렇게 기존 전투기를 개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이유는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전투기를 확대 개량한다는 명분이라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업체 간의 경쟁을 피할 수 있고 예산을 획득하기에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로써 미래의 미 해군은 훗날 F-35라고 불리게 되는 스텔스 전투기가 하이급을 차지하고 개량된 FA-18이 로우급을 차지해 개전 초기 스텔스기가 적 방공망을 제압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이어 투입되는 FA-18이 대규모 지상 공격을 감행한다는 작전 개념을 수립하게 됩니다. 새롭게 개량되는 FA-18은 기존에 문제시되었던 부족한 작전 행동 환경과 적은 무장 탑재량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체를 근본적으로 대형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동체 길이를 83cm 늘리고 주날개를 25% 확장했으며 이에 따라 연료 탑재량도 33%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체가 커지고 연료를 더 많이 싣을 수 있게 되자 이 무거운 기체를 날릴 수 있는 우수한 엔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량된 기체에 장착되는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엔진은 기존 F404 엔진에 비해 추력이 35% 향상되었고 복합 소재를 사용해 무게는 줄이고 수명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기체가 커지고 엔진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서 미 해군이 얻게 되는 부수적인 이익은 바로 무장회수 능력이었습니다. 기존 FA-18은 사용하지 않은 미사일과 폭탄들을 바다에 버려야만 항공모함에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바다에 버려지는 수많은 폭탄들은 아무리 돈이 많은 미국이라 하더라도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의 성능이 강화되면서 더 이상 무장을 바다에 무의미하게 버리는 일이 줄어들게 되자 미 해군은 탄약 운영에 있어서 많은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량된 FA-18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조종사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스크린 터치가 가능했으며 기체와 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량된 FA-18은 단저형이 FA-18형, 복저형이 FA-18F형으로 명명되었으며 이전의 기체들이 레거시 호넷이라 불렸던 반면 개량 이후의 기체들은 슈퍼 호넷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슈퍼 호넷은 A사 레이더를 장착해 탐지거리를 확장했으며 부분적인 스텔스 기술도 적용해 상대적으로 적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개량된 FA-18 슈퍼 호넷은 미 해군의 함재기였던 F-14 톰캣과 A6 인트루더를 대신해 함대 호위 임무와 지상 공격 임무를 모두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 해군은 막강한 항공 전력을 유지하면서도 여기에 소요되는 유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다목적 전투기인 FA-18을 공중급유기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 바다에서 활동하는 항공모함에는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는 공중급유기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항공모함에서는 덩치가 큰 공중급유기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FA-18에 1800리터의 외부 연료 탱크 5개를 장착했으며 여기에는 무려 14톤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 공중급유기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FA-18 슈퍼호넷은 자체적인 성능 개량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블록2 단계에서는 APG-79 A사 레이더를 통해 전자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적의 지상 레이더나 항공기의 레이더가 FA-18의 레이더 빔을 주사하면 A사 레이더가 허위 표적을 생성하거나 기체의 거리, 속도, 위치 등을 실제와 다르게 송출해 적 레이더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전기의 전자재민과는 다른 방식인 것으로 일반적인 FA-18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전자전 능력을 갖게 된 것이며 이러한 전자공격 거리는 185km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3년 보잉사는 새로운 FA-18 개량형 기체를 선보였습니다. 어드밴스드 슈퍼호넷이라 불리는 이 기체는 컨펌을 연료 탱크를 장착해 전투 행동 반경을 480km 늘렸으며 무거워진 기체의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F414 엔진의 추력을 20%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각종 미사일들을 수납하는 외부 무장포들을 장착하고 있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5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FA-18을 전자전기로 개량해 EA-18G 그라울러라는 이름으로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라울러는 기존 슈퍼호넷을 베이스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외 형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기체 내부와 외부의 전자전을 위한 각종 전자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라울러는 먼 거리에서도 적의 레이더를 순간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서는 고출력 빔을 집중 발사해 적 전자장비의 회로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존 슈퍼호넷이 모체인 만큼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을 모두 탑재할 수 있어 공격 능력이 있는 전자전기로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지난 2007년 F-22 랩터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랩터의 미사일 공격을 전파방해로 무력화시키고 훈련탄을 이용해 가상 격추시킨 적이 있었고 2009년에도 랩터의 레이더와 미사일의 전자파 공격을 가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그라울러를 160여 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가진 그라울러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입하고 싶어 하지만 이해는 그라울러의 수출 승인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최신형 스텔스기인 F-35는 이미 우방국에 많이 수출된 기체이지만 그라울러는 수출이 매우 제한되고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F-35보다 더 높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FA-18 호넷은 개발 과정에서 F-16에게 밀리기도 했지만 기적적으로 다시 회생했으며 이제는 미 해군이 요구하는 여러 작전들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FA-18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서 운영될 것이며 세계의 바다를 지배해 나갈 훌륭한 천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FA-18 호넷이었습니다.